종이책이 나왔지만 모니터로 책 해설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모니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책은 2쇄가 나왔고 다음 내년 2월쯤에 3쇄를 찍을 예정입니다. 각 1쇄마다 약 520부 정도가 인쇄가 됩니다. 자, 이 미래사업 C&D와 오픈 이노베이션 21세기의 초경쟁 시대는 누군가를 경쟁적으로 따라잡기 하면 망하는 시대이다. 여기서요, 초경쟁 시대는 울트라 경쟁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울트라 레드오션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보다도 경쟁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뭐 패션 회사가 게임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서로 라이벌이 범주가 없는, 경쟁의 범위가 없는 그런 시대를 초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앨런 페닝턴이 표현한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를 하는 세상에서는 이기적 이타주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 이타성을 이기적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장사가 봉사가 된다라는 그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이타주의 또는 이타적 이기주의, 뭐 이런 것이 아주 앞으로의 기업에 뭐 기본 체질화됩니다. 앞으로 모든 마진이 공개가 되고 원료의 그 양질성이 다 공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느낌, 그런 이타성이 있는 이기적 경영, 이타성을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기업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서로 뿔을 겨누는 경쟁을 하다가는 외나무다리 위의 두 염소처럼 그 경쟁자들이 함께 망한다. 경쟁은 시야를 좁게 만든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요. 200년 전 바다새들이 중국 고프섬에 생쥐들이 배를 타고 방문한 인간과 함께 들어갔다. 고프섬은 원래 식물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쥐들은 새들의 사체를 갉아먹다가 이윽고 새끼들을 먹기 시작했다. 초식쥐에서 육식쥐가 된 생쥐들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덩치가 3배 정도 커졌다. 그리고 새들을 더 빠른 속도로 잡아먹고 있다. 학자들은 고프섬에서 먼저 새들이 멸종한 이후 쥐들이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200년 만에 평균 덩치가 3배 커지고 식욕이 왕성해진 쥐들의 배를 채울 새들이 떠나면 서로 잡아먹다가 일부 덩치가 작은 변종이 바닷가에서 새로운 먹이를 먹으면서 생존하게 될 것이다. 개체들에게 단기적으로 이로운 행동은 언젠가 종 전체의 멸종 위기를 부른다. 지금 인간들의 자본주의 경쟁은 바로 고프섬의 쥐들과 같은 꼴이다. 쥐들은 우선 덩치를 줄여야 하지만 당장 급한 경쟁 때문에 먹잇감을 멸종시키고 있다. 소비자를 멸종시키고 있는 거죠. 고프섬의 쥐들처럼 근시안적으로 이익을 챙기려 경쟁하는 마인드는 언제나 창조적 전환의 시기를 놓치게 한다. 쥐들이 새들과 타협하지는 못하겠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결단으로 지구와 지구 위의 경쟁자와 타협을 할 수 있다. 경쟁자라도 연합을 시도하여 시의적절한 시너지를 만드는 융복합의 능력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커뮤니티들이 이타적 경쟁도 하는 위 제너레이션 세대이며 꿈꾸는 능력이 에너지가 되는 드림 소사이어티다. 협시와 공유의 시대이다. 네, 그 드림 소사이어티, 위 제너레이션, 함께 해야만 멀리 갈 수 있는 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드림 소사이어티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플랫폼화되고 보편화됐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꿈의 사회가 되는데, 단지 먹고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드림 소사이어티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고자 제가 또 이 책을 쓴 겁니다. 따라서 농업이든 사업이든 과학이든 교육이든 1차, 2차, 3차 산업 모두가 창조적 전환과 C&D, 그래서 C는 큐레이션하고 커넥션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요. 잘 선택해서 잘 연결해서 개발하는 것, 그것이 C&D입니다. C&D를 통한 융합의 능력과 따뜻한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요즘 기업의 경쟁력으로 강조되는 CSV, 공유 가치 창출은 창조적 전환과 C&D와 도덕성이 결합된 개념이다. 21세기는 오픈소스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시장을 개선하거나 공유하는 개척정신과 봉사정신이 세상을 이끌어가므로 어린이는 따뜻한 적기 교육을 스스로 찾아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하고, 어린이는 봉사활동을 체질로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추가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해야만이 미래에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과 적기교육, 따뜻한 적기교육, 따뜻한 적기교육을 해야만이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적기교육을 스스로 찾아서 자기 주도학습을 해야 하고, 성인은 다시 적시학습을 하며 다시 뭔가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새 패러다임에 맞게 적시혁신을 할 수 있도록 늘 자기주도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과 자기주도성을 잃지 말아야죠. 성인도 새로운 걸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지도를 하려면 부모의 큐레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해진다. 큐레이션 능력은 무크를 활용하고 제작하는 것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신적 능력이다. 앞으로 적시혁신을 하는 인재가 되려면 무크,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후배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무크에 제공될 짧은 동영상을 스스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일 것이다. 각자 자기가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는 것이죠. 어차피 뭐 유튜브에 저처럼 이렇게 찍어서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기르는 굉장히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죠. 자, 필자도 세상의 구독자들을 위해 유튜브에 교육적 무료 영상을 올리면서 교학상장을 체험하고 있다. 배우는 사람도 동시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공부법 중에서 가장 좋은 공부법이 교재를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제작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육법입니다. 자, 앞으로는 자기주도적인 이기적 이타주의를 이해해야 제2, 제3의 공부와 창업, 인생 2모작, 3모작을 하며 건강한 100년 이상의 삶을 즐길 수 있다. 이기적 이타주의는 지역적으로 사고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행동하라는 존 네이스비츠의 외침과도 어울린다. 용기가 있다면 창조적 파괴를 하는 희생적 리더가 될 각오를 하자. 그리고 모든 기업과 가정이 예술 벤처를 스타트업할 준비를 하자. 앞으로는 자기 삶의 자기주도성과 이타적 도덕성을 희생시키는 근시안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모든 생각이 노출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과 권력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을 통한 풍요를 구하는 수평적 야망을 가져야 한다. 모든 생각이 노출되는 시대는 지금 거짓말 탐지기의 그 발전이 원격으로 사람의 감정과 생각, 즉 적대적인 생각이 있는가, 뭐 네거티브한가, 파지티브한가, 긍정적인가, 또는 뭐 폐쇄적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원격으로 멀리서 측정이 가능한 기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는 것 자체가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용화는 안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읽게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노출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수평적 야망. 그래서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인 그 마음을 숨기는 이유가 대인관계에 지장이 오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게 노출이 되거나 하면은요. 하지만 미래에는 그런 것을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저절로 노출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명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될. 생각이 노출되는 시대, 생각으로 컴퓨터와 로봇을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다. 컴퓨터와 뇌가 원격으로 연결되는 뉴로칩이 개발되었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텔레파시를 구현할 것이다.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지식의 양이 아니라 창조적 융합력과 도덕성이 모든 능력의 기본이 될 것이다. 사람의 감성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기술이 출현하는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간 중심 컴퓨팅 기술 감성 ICT는 인공지능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 그렇죠. 감성 ICT 인공지능이 가장 지금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성 ICT는 대인관계 지능이 기술적으로 진화한 것이라서 일상생활에서 감정에 의해 표출되는 생리현상과 감수성, 심리적 반응, 기쁨, 흥분, 슬픔, 스트레스, 졸음을 인지하는 기술이다. 이제 이 고도의 인지기술은 식물의 감성까지 감지하게 되면서 제3의 농업혁명과 융합하여 새로운 자본의 축을 형성할 것이다. 앞으로 대규모 시설농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공기오염도 그렇고요. 기후변화와 가뭄, 폭풍 이런 것 때문에 곡물 가격이 도저히 싸질 수 없는, 즉 시설농에 시설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곡물가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인공지능 자체가 제조업은 자동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고 여러 가지 대부분의 것들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물론 농업도 자동화되긴 하지만 인공지능이 을 활용해서 벌어갈 수 있는 그 세력이 따로 있고요. 문화예술과 6차 산업이 그 축이 돼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세력이 또 다르죠. 다른데 한국은 문화예술과 6차 산업의 융합에서 그 나름대로 니치 시장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로봇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독일, 중국,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상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문화예술과 6차 산업 융합으로 구축이 이동한다. 농생명과 문화예술의 결합이 주축이 된다. 그래서 필자도 바이오기술과 전자기술과 SNS가 융합된 작고 강한 다품종 태평농법 농장, 비치팜에 병원과 한의원과 문화예술체육센터와 노인요양원이 결합한 단지나 건물을 설계해보면서 새 시대를 상상하며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자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아지는 노인들은요, 이 농장하고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치매가 더 빨리 오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부담 없이 자연 체험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어먹고 자기만의 텃밭을 일어서서 이렇게 편하게 쭈그려 앉는 게 아니라 또는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비치팜이 사실은 국가에서 한번 운영할 만한 그런 어떤 시설이죠. 그런 대규모 문화예술체육센터하고 결합된 병원하고 노인요양원이 결합된 이런 시설이 등장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요. 일단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